우리가 1200개를 심던 1000개를 심던 거기서 하게 되면은 사수세를 하게 되면 4분의 1로 해서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결주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박스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결주를 0%로 해야 됩니다. 0%.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토양 관리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모종에 대한 거를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28구 트레이를 보게 되면은 59짜리도 보게 되면은 전부 이파리 뒷면에 흰가루병이 찍혀 있습니다. 또 떡잎이 노랗게 되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파리도 우리가 3장 반, 3.5면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 심을 때는 육묘를 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15일에서 20일 그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언제 화분화가 되고 언제 뿌리를 형성하고 그걸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뿌리가 덜 나온 상태에서 이파리는 빼어나는데 이파리의 영양분을 상토에서도 영양분이 좀 떨어지는 상토를 썼을 때는 얘들은 흰가루병에 곧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흰가루병 나중에 집에다가 약 뿌리면 낫겠지 하겠지만 생각보다 흰가루병 잡아야 됩니다. 영양 소비로 흘러가요.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뺏어갈 때. 그렇게 되면 후반에 흰가루병이 심해지게 되면은 기대가 안 되고 풍률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흰가루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모종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모종이 1등급이 A등급이 그 모종인가를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서 대충 좋다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제 이것을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거를 육묘장, 프로그 육묘를 하는 곳이 전국에 380군, 40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급을 길러내는 육묘장은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은 면을 확보를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순천의 호반입니다. 여름일수록 이쪽 순천이라든가 이 남쪽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재배를 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요새는 차량들이 좋기 때문에 냉장을 해가지고 다 배달을 합니다. 또, 포승, 저 평택 쪽이죠. 포승에 우리가 흥농, 아그로, 거기서 하는 거,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진짜 윤기가 날 정도로 진짜 신기한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딧물이 절대 없어야 된다. 모종에 진딧물 흔적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흔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흰가루병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줄기가 쭉 붉으면서 뿌리가 하얀 뿌리로 아주 곱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 육묘를 할 때 내가 자가적으로 육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할 때만큼은 트레이를 선택을 할 때 은색으로 꼭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지금 잘 모르셨죠? 이 트레이가 거의 다 검은색으로 쓰죠. 그리고 집에 나중에 봄에 재배할 때도 검은색으로 육묘장에서 오니까 거의 다 검은색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로는 뿌리가 어느 정도 잘 뻗으려고 그러면 30도가 뿌리 온도를 기준해서 30도가 넘어가면 뿌리 발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게 되면은 그러면은 뿌리가 발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은색을 쓰게 되면 확실히 온도가 상토의 상면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은색을 쓰게 되면 있잖아요. 햇빛을 보게 되면 반짝이면서 있잖아요. 빛을 반사를 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있잖아요. 진딧물이라든가 담배가루라든가 충체 이런 것들이 이 눈이 헷갈려가지고서 그래서 벌레 발생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여름 육묘만큼은 은색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상토에서 영양분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얘들이 충실도를 높이게 할 때는 우리가 20일 정도 육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시간 동안에 육묘의 소득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암꽃이 발생을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화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착과 처리를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그 임신을 하는 게 온도가 높고 고온으로 장일로 된 상태에서는 화분화가 조금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저온으로 이렇게 좀 온도를 낮추고 단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그렇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모종의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화합과 잘 분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상토에, 우리가 썼던 상토에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있겠지만은 미량 성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연면 상토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충실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화합은 됐지만은 우리가 정식을 했습니다. 정식을 하게 되면은 정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5마디, 6마디 올라가게 되면은 그 12번째 착과할 위치에 그 꽃들이 이 속에서 6마디, 7마디 올라갈 때 이때 성숙을 하게 됩니다. 발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합보다는 묘상에서 했지만은 발육은 바로 이때 하는 것입니다. 발육을 할 때 뿌리가 장애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활착하고 초기 생육이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게 오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12마디에 우리가 착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뭔가 꽃이 안 오고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번에 이기닥에서 제자리에다 심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만약에 로타를 친다 그렇게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분사 비료를 꼭 잘 해치고서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메론이 왜 갑자기 중간에 생육에 갑자기 시드는 게 생기고 뭔가 선충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보니까 결국은 메론은 성숙을 할 때 그 속에 씨가 있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씨가 성숙을 할 때 바로 붕소를 뺏어갑니다. 붕소의 소비량이 미량 성분이지만 소비량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 붕소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가 약해지고 뿌리가 노화가 되면서 결국은 시드는 비율이 되게 높아진다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타를 칠 때는 꼭 붕사 비료를 우리가 한 봉에 한 봉 정도 기준에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가루 붕사를 썼습니다. 가루 붕사. 지금은 잎살 붕사입니다. 그 대신 붕사를 뿌릴 때만큼은 우리 남성분들이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새벽에 뿌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1kg짜리 한 봉지가 5주먹 정도가 됩니다. 남자성분. 그거 처음에 한 주먹 잡고서 좀 신경 써서 뿌려야지. 좀 뿌리다가 2번, 3번째서부터는 에이, 이거 되겠다. 징그럽다. 이거 확 뿌리고서 로타를 친다고.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이 골고루. 하우스의 앞쪽, 뒤쪽. 또 측면에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뿌리게 되면은 메론이 안전성이 월등히 높고 절대 시들어서 결주가 생기는 게 비율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잎상이 그게 어렵다. 옛날처럼 밀가루처럼 가루로 된 게 훨씬 더 뿌리가 더 좋다. 그렇게 할 때는 지금도 그 가루 봉사가 나옵니다. 가루 봉사하고 하우스에 관리로 부드럽게 조금 친 거 있잖아요. 그걸 있잖아요. 육묘 상파상자, 구멍 뚫어진 상파상자에다가 그걸 얼맹이처럼 치게 되면은 약간 부드럽고 수분이 약간 있는 그런 흙이 나옵니다. 그 흙하고 가루 봉사하고 혼합해가지고 하우스에 골고루 잘만 뿌린다고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고요. 그리고 봉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게 있어요. 공사하는 전에 모든 작물의 그 생육을 조절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본 물질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이게 메론이 왜 갑자기 그 나중에 비례가 될 때 이파리가 황화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황화를 넘어서 가지고 백화가 돼버립니다. 하얗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리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끝까지 보호를 해주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비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할 때 있잖아요. 꼭 이 시기적으로 지났지만 아직 땅 특별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는 꼭 공사 비료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황화를 일으키는 것은 또 백화를 일으키는 것은 칼슘도 주가 되고 있지만 특히 아연이라든가 여러 올리브유라든가 위양 성분이 너무 떨어졌을 때 흡수가 안 될 때 나오는 장애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만들 때 이런 여기 판매되는 거는 멀티코드가 많이 판매되는 겁니다. 멀티코드라든가 일양 성분들이 그런 비료들을 좀 더 혼합을 해가지고 주는 작업을 했으면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하루 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주 손이 크게 다 닳아가지고 손톱이 아주 뭉툭합니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농장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96년도에 세종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하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영지버섯을 집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97년 이전에는 뭘 했냐? 실제 농사는 91년도부터 지었습니다. 그럼 91년도 이전에는 6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 담당했습니다. 원예를 전공했어요. 또 대학교에서도 원예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농사를 짓고 2000년도부터 농협 케미컬을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갑자기 농사 짓던 농민이 농협중앙에서 불러가지고 곧바로 지점장이 돼가지고 병충해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병충해에 대한 걸 우리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죠. 병충해 피해를 안 받도록 한다는 거. 우려국 선충이 있으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마음속에서 고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충에 대한 거, 또 흰가루병에 대한 거, 또 진딧물에 대한 거, 이 바레스에 대한 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후 한 2시 정도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울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지쳤습니다. 또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보상을 받아야겠죠. 자, 이걸 할 때 제가 볼 때는 하우스가 10동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자동로가 있고 트랙터가 다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있습니다. 그 자동로 그쪽을 있잖아요. 우리가 기둥을 받고 거기다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맨날 다니는 곳인데 맨날 개폐기를 열고 물 관리하고 맨날 다니는 곳인데 거기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되게 뜨겁습니다. 또 뜨거운 데서 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쉬려고 그래도 그 햇빛 보는 데서 쉬기가 힘들죠. 메론이라는 게 높이 측면이 낮게 되면 단독에서 낮게 되면 이 높이가 금방 올라가면서 바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지온이 뜨겁게 되면은 장애를 많이 받죠. 자, 이런 점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우스 앞쪽에 그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걸 꼭 강조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30분 전 여기서 천근성이라고 그러는 게 되게 문제가 돼요. 토마토는 식물성입니다. 되게 깊게 뻗는데 이 메론은 지표면에서 15cm 주변에 고개 토양에 많이 분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적게 주면은 그만 말라버리고 많이 주면은 과습되게 됩니다. 이 과습이 되는 상태에서
산소 공기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많아요. 산소가 못 들어가게 되면, 물이 침수가 되게 되면, 또 어릴 때 심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너무 자주 많이 주게 되면, 식으니까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특히 어릴 때 뿌리가 발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뿌리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뿌리 발생 촉진 기술을 정확히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요게 순서가 있어요. 요거를 잘 아시는 것이 우리가 결주를 또 막는 방법들입니다. 그것도 있다 하겠습니다. 구독을 높인다는 게 무한정 높일 수도 없고, 높이다 보면은 또 높이가 낮아지고 작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적절하게 두둑은 배수가 잘 될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또 호강성 작물이다. 이 호강성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햇빛 좋아하고 고온에도 잘 견디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착과를 시킬 때, 그러니까 쉽게 수정 작업을 할 때, 그 시점에 그때 햇빛이 되게 중요하고, 아주 그때 햇빛이 적으면은, 비가 온다던가 햇빛이 적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많아집니다. 기형과가 생기고 착과가 좀 불량하고, 그런 게 햇빛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햇빛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점만큼은 꽃가루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 작업을 해가지고 수정률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꽃가루를 만드는 성분, 첫 번째는 칼슘, 두 번째가 붕소, 세 번째가 인산,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하면은 마그네슘을 줘서 햇빛을 좀 더 이용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합성 플러스라든가 이 광합성 우리가 촉진 세균, 우리가 미생물이라든가 그것도 똑같아 괜찮습니다. 이산화탄소이라 그러는 그 성분을 주로 해가지고 햇빛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착과가 잘 돼요. 그리고 아데노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주산하고 광합성 촉진 물질을 넣어가지고 광합성이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가 수정, 쉽게 벼농사에서 자가 수정을 하는 그런 작물에서도 수량성이 한 15%가 들어갑니다. 그 대신 어릴 때 주산을 조금 같이 함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산이 조금 많게 되면은 조금 생육이 억제돼서 좀 늦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데노신도 효과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꽃가루를 만드는 성분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옆면살포를 할 때 수정 대기 우리가 일주일 정도 전에, 그러니까 꽃이 개화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그때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칼슘하고 붕소하고 마그네슘을 옆면살포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수정에 확실히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고 꽃이 조직이 나오고 또 개화되고 어릴 때 비대를 할 때는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량 성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옆면 살포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옆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수정률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걸 꼭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정이 안 돼가지고 뽑아내고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또 이따 설명해드립니다. 자, 하여튼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요거를 전체 설명을 하면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명한 걸 잘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거의 다 할 테고 정육계 매론이 당도가 좀 높습니다. 그 대신 항상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칸타로프 메론도 좀 있고, 그다음에 무네트 메론, 또 녹색으로 이제 하얀색 서량 쪽에 있지만은 노란색 메론도 색깔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는 고창이 있고, 또 옆쪽으로는 곡청이 있게 되고, 곡청에서 구미로 가고, 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부여가 있고, 또 고창에 팜프 메론이 있게 되고,
또 지금은 양구까지 올라가서 매운이 산지가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틈을 차고서 나온 것이 우리가 양일재배 그 지역들이 공동가들이 조금 늘고 있다는 양일재배가. 그리고 저기 양구라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되게 위쪽이죠. 거기 양구에서도 생각보다 양구처럼 거기서도 매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타라포 매너처럼 뭔가 기능성을 더 강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좀 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 메론 중에서 이런 기능성을 좀 더 우리가 높이는 이 브랜드를 여기에 맞게끔 좀 더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게르마늄에 대한 건 전문가라든가 셀레늄이라든가 이 기능성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또 투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재 동향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 관리하시고, 하여튼 보온 관리 시에 증가하는 선충 방제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충은 뭐 여러 가지 약재 있지만은 그 선충탄이라든가 네마티라든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레들도 매년 쓰게 되면은 저항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신제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신제품은 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쓰기가 또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애매할 때 그래도 지금 이게 벨룸 입제가 반응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벨룸에서 지금 계속해서 농협회사하고 해서 이렇게 신제품 나온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쪽으로 바꾸는 게 저항성 있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방제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네마킥은 3kg짜리 한 봉지를 쓰게 되면은 조금 선충의 피해가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2봉지를 쓰려니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벨룸은 5kg짜리입니다. 5kg짜리로 골고루 더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태까지 벨룸을 안 썼다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온에서는 선충이 더 빨리 증식을 했다. 더 급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약을 내가 뿌렸다고 그러더라도 있잖아요. 약의 방제가가 그 100%가 나오질 않습니다. 95% 뭐 이렇게 또 토양에 들어가면 더 낮습니다. 90%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의 선충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러면은 얘들은 약효가 30일 정도서부터는 살충 성분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충 살아남은 10%는 30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힘을 갖추고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30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심는 것도 우리가 선충 입제를 뿌리는 것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멀칭 씌우기 전에 맨 마지막에 로타를 칠 때 그때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걸 너무 일찍 뿌려두면은 선충 효과가 좀 떨어져요. 자, 그래서 30일 정도 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래도 물약 따지고 우리가 소일캅이라든가 이렇게 럭비라든가 이런 선충 액제 가지고 약값이 저렴하고 그런 액제 가지고 한 번을 30일 차에 관조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한 방제법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네마키가 비싼 거 액제를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좀 싼 거를 골라서 꼭 그때 바꾸면서 이 증식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을 확 낮춰주게 되면은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궁산을 관조하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친환경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슈퍼 진우리 그게 일반적으로 반응이 좀 좋습니다. 슈퍼 진우리가 2리터짜리 가지고 우리가 두 동을 관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선충 방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시드는 것 때문에 야 저걸 수확할까 못할까 막 하다가 특히 영산포 쪽에 선충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서 뭐 이것저것 쓰다가 제대로 방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청 뭐 30일차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확실히 흑백 멀칭이 지온을 우리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온이 적정하게 되기 때문에 활충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백 멀칭을 한다는 거, 또 이게 연동하우스입니다. 자, 연동은 그 철제로 가려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위에 천정 개폐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름철에 견딜만 합니다.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바로 그 햇빛이 양이 적기 때문에 가을철로 돼가지고 햇빛이 적을 때 우리가 비대시키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포장에서 아까 이파리를 두껍게 만드는 작업, 또 그러고서 양분을 그 액비로 공급하는 작업, 또 이 상태에서 광합성을 촉진하는 작업들을 잘 해주게 되면 확실히 이런 연동이 좀 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단종에서 초세가 강한 하우스, 초세가 너무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초세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질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질소가 강하게 되거나 이 상태에서 야간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질소질이 올라가게 되고 또 물도 또 수분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양 생장으로 가면서 이파리가 진하고 두껍고 접히면서 그러면서 얘들이 영양 생장만 하지 생식 생장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동에서 초세가 이게 강하게 되게 문제가 되고 특히 토마토 후작으로 할 때 또 다른 작물을 할 때 과공부 증상이 되게 심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옆에 측면의 환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부는 보온 장애를 받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동에서는 꼭 이 천정 환기를 끌고 가지고 뜨거워진 열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급선무가 그렇습니다. 저쪽 그 성주 쪽에 가면 참외 하우스에는 전부 다가 위에 환기창을 전부 다 일렬로 다 끌고 놨습니다. 뜨거워진 열기가 참외도 뜨겁게 관리를 하지만은 뜨거워진 열기는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열어가지고 나가게끔 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그 천정 환기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정 환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 좀 복잡한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마그네슘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그네슘제. 이 작물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메론이 은근히 아주 비대를 시키고 성숙을 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걸 할 때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느냐?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광합성이 포도당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열매를 비대시키고 또 뿌리를 좀 더 지속시키는데 힘을 보태게 되는데 그러한 힘을 보태고 당도도 높이고 그럴 때 이 마그네슘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잎의 가에서부터 삥 둘러가지고 갈색으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그 우리가 짝대기 친 것처럼 갈색으로 좀 더 결핍 증상이 보이죠. 지금 요즘에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파리가 가해가 노랗게 되면서 삥 둘러가면서 마르는 것은 칼슘 결핍입니다. 그건 칼슘 결핍. 이게 칼슘이 아직 뿌리가 성숙이 아직 안 돼가지고 칼슘이 제대로 못 올라오게 되면서 역병에서 끝으로 이파리 끝으로 가해로 우리가 칼슘이 이동을 못해서 아직까지 온도가 하우스가 뜨겁다 보니까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면은 칼슘이 이동을 잘 못해요. 이동을 못하면은 이 가해로 전부 다 노랗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생기면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이 심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가 저는 뿌리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까 봉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칼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뿌리가 길이 생장을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때 칼슘이 없게 되면 뿌리가 잘 나가지 않고 물러지기 시작하고 흡수가 안 되게 되면 노랗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하우스가 되게 뜨겁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칼슘과 더불어서 초반은 칼슘, 또 후반에서는 마그네슘이 없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당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공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관정 비료로 비례를 촉진할 때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걸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비료 중에서 마그네슘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관조해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만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또 발효가하고 네트블랭가, 발효가가 좀 문제가 됐죠. 여름에 지금 재배할 때 좀 큰 거의 경우에는 발효가가 문제가 됩니다. 발효가는 쉽게 땅에서 염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끼가 끼고 염류가 많은 상태에서 질소율은 충분히 올라가면서 초생은 강한데 초생가 강한 상태에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면은 발효가가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날씨가 여름에 계속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발효가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나왔다 하면은 결국은 밑에서 눌러보면 쭉쭉 들어가면서 그만 그 가라동 시장 가게 되면은 죽처럼 녹아내리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발효를 막고 그다음에 그 이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공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가 되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칼슘을 우리는 나중에 수확할 때 열매가 비대될 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필요한 시점은 어린 모종이 밭에 심고 나서 뿌리가 뻗어 나갈 때 그 순간에 칼슘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고온기에 정식을 할 때 이때는 칼슘을 연면살포를 잘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세포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내병성이 튼튼해지고 뿌리 뻗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뜨거울 때도 잘 견디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농가들이 그 아쿠아칼을 쓰는 경우가 칼슘 복합제에다가 발근 촉진한다고 해서 그걸 쓰는 이유가 심고 나서 10일 있다가 관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뿌리가 뻗어 나갈 때 칼슘을 공급해줘서 먹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킬팍을 그때 우리가 그 관조를 하는 것도 또 연면살포하는 것도 이 뿌리가 쭉쭉 뻗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그 해조류에서 아주 다 착즙을 해가지고 뽑아내면서 해조류 자체가 그 필수 아미노산과 밝은 촉진 물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침제할 때도 침제해서 씻고 그다음에 초기에 관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칼슘에 대한 거는 그렇게 초기에 씻고 나서 열흘 정도 될 때 한 번은 관주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걸 꼭 강조드립니다. 그럼 관주하기 전에 아예 토양에다가 넣는 건 어떠냐? 그렇다고 막 뜨거울 때 일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칼슘에 대해서는 우리가 봄 잡기 일기장이 있잖아요. 칼슘 유황 비료를 꼭 내주시면은 진짜 메론에서는 결주가 거의 안 칩니다. 왜 그러냐? 메론이 비대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언제 이게 척과돼서 언제 이게 금방 크냐 하겠지만은 금방입니다. 길어야 45일이고 50일입니다. 빠르면은 진짜 40일이면 수확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빨리 될 때 칼슘이 그 내부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효가 된다던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칼슘 유황 비료가 내가 볼 때 우리 농협에서 6,000원 정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칼슘은 그 흡수력이 일반 석회보다도 130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럼 메론이 비대가 될 때 칼슘의 요구도가 되게 많아져요. 많아질 때 그때 땅 속에서 130배가 되는 속도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면은 메론에서 세포가 튼튼해지면서 발효가 안 생기면서 흠들이 우수하면서 아삭아삭거리는 식감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칼슘 유황이니까 유황도 있죠. 유황 그게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살균을 해줍니다. 망고병에 대한 이런 곰팡이병, 또 흰가루병 이런 여러 특히 망고병에 대한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살균을 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농약으로서가 아니고 토양 개량제로서 하기 때문에 개량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황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메론이 속에서 비대가 될 때 급속도로 씨가 여물게 되고 과육이 당도가 오르게 되면 이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그때 땅 속에서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골고루 흡수가 돼야 되고 광합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땅에서 여러 물질들이 들어가서 과일로도 이동하고 또 뿌리로도 이동하고 그게 많아야 되는데 그 이동성을 좋게 하는 게 바로 유황입니다. 택배 기사 역할을 하듯이 있잖아요. 땅속에서 여러 미량성분을 긁어 모아가지고 과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미량성분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면서 품질이 좋고 물러지지가 않게 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둑에다가 이 멀티포트를 미량성분을 뿌리고서 심었다 그러면 그 미량성분들이 골고루 전부 다 메론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과일이 장애가 없어지면서 비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건 있잖아요. 칼슘이 왜 흡수가 안 되는가? 칼슘은 온도가 10도 이하가, 지온이 10도 이하 떨어지고, 뭐 그렇게 관련 안 하시겠죠. 그 대신 온도가 또 30도 이상 되면은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엄청 게을러가지고, 토양에서 이동성이 제일 적은 게 칼슘입니다. 근데 오래 뜨겁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땅 속에 칼슘이 있다던가 이동을 잘 못해서 우리가 과육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들이 발효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좀 더 연면살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언제 연면살포를 하느냐? 내가 만약에 그 네트가 어느 정도 갈라지고 그리고 상처가 아물고 비대를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 성장용 좀 더 골고루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질소가 좀 있는 걸로 관주를 하겠다. 또 아미노산 액비 가지고 관주를 하겠다. 뭔가 성장을 위해서 물 하고 질소들을 줘야 되겠다. 그 많이 주면 또 장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더라도 질소질이 들어가 있는 비료가 우리가 관주를 내가 만약에 오늘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질소질은 있잖아요. 아미노산하고 질소질은 얘들이 기량작용을 칼슘하고 하기 때문에 칼슘을 밀쳐내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곧바로 흡수가 돼버리는데 칼슘은 밀쳐내고서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소질 위주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줄기가 웃자라버리고 과형이 일그러지게 되고 장애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질소를 넣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 부피를 칼슘을 채워주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장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액비를 관주하겠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루 전날
저녁 때 꼭 칼슘 계통을 연면살포를 하는 작업을 해서 칼슘이 이파를 통해서 흡수를 하게 만들고서 그 다음날에 액비를 관주하면 어떤 장애들도 전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병성도 되게 좋아집니다. 흰가루병이 되는 거, 망고병이 되는 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처리 시점하고 우리가 이런 걸 기량장애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칼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근데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칼슘이 맨 마지막에 내가 메론을 이제 수확을 하겠다. 뭐 열흘 전부터 물을 끊던 뭐 이렇게 물을 끊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실히 물을 끊게 되면 있잖아요. 그 땅에서 비료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당은 올라가지만은 여러 가지 이동성이 적은 칼슘 계통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메론 덩굴에는 칼슘이 되게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내가 방제 작업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때 연면살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맨 마지막에 칼슘을 연면살포를 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월등히 품질 좋은 그 상태를 유지해서 고품질 세지 메론으로 상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꼭 그렇게 마지막에는 꼭 칼슘을 한다는 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칼슘에서 우리가 가리가 되게 필요한 걸 아실 겁니다. 상품성을 높이고 당도를 높일 때, 또 이 보구력을 높일 때 이 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요즘에 와서는 기능성이 높여진 칼슘들이기 때문에 고순도의 칼슘에다가 밤에 가리가 혼합된 그런 연면살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칼슘을 연면살포하면 품질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효가를 잡고 그 다음에 네트가 불량해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질소가 높을 때 이게 네트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어떤 장애들도 예방할 수 있는 칼슘에 대한 걸 고온기 때는 더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캔마드가 칼슘 공성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판상에서 나온 거고 코리아 아그로 제품이죠. 코리아 아그로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농협에는 칼복마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수정시키기 일주일 정도 전에 요 칼복마를 한번 연면살포하는 것도 꽃가루를 되게 충실하게 만들어서 수정력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 장애, 열과 나는 거, 또 네트 불량되는 거, 또 바람들이 수정 불량, 뭐 악법 미발현, 황반 증상, 발효, 길쭉해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생기고, 근본적으로는 칼슘이 부족할 때하고 다음에 동서가 부족할 때 많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너무 염두에 두고 이걸 해제하면은 피곤해서 모든 작업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고토 섞여 넣는 것도 있겠지만은 칼슘 유황 넣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붕사를 주는 게 2순위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찍 우리가 11차에 우리가 칼슘을 건조해주는 그쪽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순머지에 대한 거. 순머지는 이제 좀 추울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순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머지 때문에 순이 멈췄네, 이거 노랗게 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하다 보니까 낮엔 일하고 또 저녁 때 약을 쓰게 되는데 그 순간에 온도가 내려가면 순머지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뭉쳐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냉이를 받아가지고 차갑기 때문에 얘가들이 조직이 멈춰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순도가 높은 아미노산체, 또 활력을 높이는
우리가 호르몬제처럼 천연 호르몬을 영면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순간에는 켈팍을 영면살포해주면 많이 풀립니다. 자, 내려가고요. 또 마그네슘 결핍이요. 마그네슘 이렇게 결핍되죠.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은 있잖아요. 마그네슘 결핍은 여기 영맥 사이가 짝대기를 갈색으로 그린 것처럼 찍찍찍찍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게 순수한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우리는 뭐 거의 모든 작물에서 이파리가 노래지면은 갈색으로 변하면 전부 다 마그네슘 결핍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메론에서 이파리가 하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온 것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량 성분도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연이 부족하면은 이런 그 후기에 아연이 부족하면은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파리가 황백화되는 것입니다. 황백화가 심하면은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들 납니다. 한 동의 주스 중에서 한 30% 정도가 황백화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황백화되면은 결국은 이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아연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제가 볼 때 이 미량 성분이 고순도로 농축이 되어 있는 우리가 멀티코트 중에 아연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멀티코트를 우리가 잘 살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체내에서 우리가 아연이 농도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황백화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또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그 증상이 보인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아연하고 금소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관주를 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칼슘 결핍, 아까 얘기했죠. 여기, 요 가해가 요것보다도 더 색깔이 노랗게 납니다. 주로 어릴 때 많이 납니다. 왜 어릴 때 나오냐? 뿌리가 아직까지 완벽히 못 받았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다가 염류가 많아가지고서 그 질소가 많으면 칼슘을 밀쳐내기 때문에 더 흡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보는 게 뜨거운데 막 작업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파리는 더 노래졌는데 이게 사람들이 대처하는 거에서 이 칼슘의 양을 저녁 시간에 온도가 더 떨어졌을 때 아니면 새벽에 칼슘을 영면 살포를 해주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그만큼 뿌리가 더 뻗어나갈 때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뿌리가 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덜 뻗은 상태에서 나중에 메론이 착화되고 비대되고 이렇게 할 때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급성 시드름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 잘 주고 다음에 여 옆에 붕소결핍이 있습니다. 붕소결핍은 낙하산처럼 이파리가 그 밑으로 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얀 인맥이 있어가지고 인맥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인맥이 힘이 없으니까 인맥이 굽어지면서 쳐지는 게 그 붕소결핍. 그래서 요 두 가지 칼슘하고 붕소만 제대로만 잘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메론 농사는 되게 안정성으로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축격 증상, 이파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붕소가 적을 때,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있잖아요. 세력이 세가지고 이파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칼슘하고 붕소 쪽을 아까 툴마도 그런 걸 연결살포하면 많이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약살포 장애. 자, 메론에서 박벌레들은 유황 쪽을 우리가 연면살포하면은 조금 장애를 받습니다. 유황이 또 침투성이 있어요. 침투성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박벌레를 했을 때 침투가 더 되면서 이파리를 좀 타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두싹 같은 것도 이 고온기 때 연면살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대신 요걸 잘 응용을 해서 농도를 맞춰가지고 아침 일찍 모두싹을 살포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험하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지만은 동농가들 중에서는 그 적응성을 실험을 해가지고 쓴 농가들은 그 흰가루병을 방대를 합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유황이 연면살포 했을 때는 약해를 일으키지만은 관주를 했을 때는 약해가 없습니다. 거꾸로 유황을 뿌리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미량성분을 같이 땅에서 끌어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메론이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코리아 아그로에서 구분력이라고 나오게 유황을 혼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주를 우리가 해주게 되면 품질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품질을 높일 때 특히 당도를 높일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을 준다는 거. 황을 준다는 거는 아까 칼슘 유황 비료를 넣는다는 거, 다음에 이 구분력을 관주한다는 거. 그래서 유황을 관주를 연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확실히 당도가 최소한 1브릭스가 올라갑니다. 지금 메론 기본 브릭스는 12.5브릭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메론이 좀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15, 16브릭스 나와야지만이 메론 상품성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브릭스 올라가고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확실히 당도가 올라가요. 그 열매에서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것은 이파리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을 빼앗아 가지고서 열매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착바지에 붙어있는 이파리에서는 금방 갈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는 거죠. 그거 보고 수확기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에 대한 것을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순도가 월등히 더 높은 게, 그래서 이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제를 액체를 있잖아요. 우리가 수정을 하기 3일 전에 한번 연면살포를 하게 되면 꽃가루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수정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쯤에 비가 오고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흐리고 계속 이렇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뭔가 그 광합성이 안 좋을 때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일찍 심은 사람들 눈이 와가지고 지붕에 눈이 쌓여서 햇빛을 많이 가릴 때, 또 연동하우스에 햇빛이 적을 때, 이 순간에는 확실하게 마그네슘제를 연면살포하면 이 꽃가루가 좋아져서 수정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요 마그네슘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제를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메론에서 이 수정 꽃이 필 때, 꽃가루가 나올 때 광합성량이 이 마그네슘제에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요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연면살포하면 착과에서 되게 좋아집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농약 보합 살포할 때 카디스를 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리본을 쓰기도 합니다. 미리본은 있잖아요. 카브리오 농약도 아시죠? 카브리오 농약하고 카디스라는 곰팡이하고 합친 약재가 미리본입니다. 근데 이런 카브리오 계통들은 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약 효과도 좋고. 그래서 약이 뿌리게 되면은 내부로, 위에서 뿌려도 밑에까지 다 내려가고 내부에서 요동을 치면서 병균들을 다 잡는 그런 활동성이 되게 강한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브리오 계통에다가 또 침투 확산제를 넣어가지고 쳤을 때 메론은 고온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더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기가 남겨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우리가 카브리오 계통을 칠 때만큼은 우리가 통곡명으로는 피라플로스토르빈이라는 약재를 쓸 때만큼은 약효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금방 타버립니다. 스트로비하고 카브리오 계통을 칠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까 온도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지금 추세가 있잖아요. 괴저 바이러스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괴저는 지금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릴 때 활착을 잘 못했을 때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발작을 못하게 되면 뿌리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근권이 없어요. 근권이 없으면은 얘들이 그 어릴 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위에까지 올라갈 때, 22마디 올라갈 때 생기는 그때가 생기지만은 실제로는 전염되고 그것은 어릴 때 생기는 것이죠. 바로 어릴 때, 키고 나서 한 달 될 때, 이때까지가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못 갖췄을 때, 이때 바이러스가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제는 바이러스 경감제를 쓰게 되는 거죠. 경감제는 말 그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경감이 되는 겁니다.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피해가 나오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만 좀 엄청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치료가 진짜 힘들어요. 이 메론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곤충은 진딧물입니다. 총채나 담배가루가 아닙니다. 근데 작물별로 다 틀립니다. 토마토에서는 담배가루가 바이러스를, 화가약품 바이러스를 다 일으킵니다. 이게 기주식물이 다 틀리다는 거. 그래서 메론을 할 때만큼은 절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 중에서 진딧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아마 센치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를 갖고 오면은 진딧물이 안 보이더라도 센치스를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센치스는 진딧물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틀 정도는 막 움직입니다. 완효성입니다. 직후방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완효성이 있는데 그 대신 전성이 생긴 모든 바이러스는 다 막아버립니다. 나중에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근데 속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딧물이 한 마리라도 있다 그럴 때는 바로 힘센을 쓰십시오. 힘센. 살충제. 트랜스폼, 스트레이트 이런 약재가 다 힘센 계통의 같은 성분들의 약재인데 그 중에서 유효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모스크람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그 힘센이라는 부분은 진딧물약이 되게 좋습니다. 담배가루에도 좀 잘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속효성이고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센치스를 쳐가지고 오래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만 더 쳐놓으면은 이 진딧물이 없으면은 확실히 바이러스가 안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뿌리를 더 뽑게 하고 이런 관리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바이러스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결주가 좀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를 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치료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경감을 뛰어넘어서 치료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좋은 묘가 와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약재로 따지게 되면은 카브리오 계통을 추천합니다. 카브리오 환자병약이죠. 또 혼합제는 카디스고 또 우리가 이 카브리오 계통 있잖아요. 그걸 연면살포하면은 탄저병도 방대를 하지만은 그 이에 부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카브리오입니다. 엽록소가 되게 진해질 거예요. 엽록소가 진해져가지고 양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양분이 떨어질 때 연약할 때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카브리오가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카브리오가 그 바이러스 경감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경감제. 그리고 바이러스가 만약에 지금 생겼다 그럴 때는 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미노산 영양제를 좀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는 캘리팍을 조금 우리가 500배로 해가지고 우리가 혼합을 추가로 해주게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경감 효과가 되게 높아진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절 바이러스가 되게 심합니다. 또 계절은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할 때 그 줄기를 건드릴 때 줄기가 꺾어진다던가 떡잎을 따고 막 할 때 그 지백으로 전염이 되고 손으로 전염이 됩니다. 우리 담배 피는 사람이 손으로도 전염이 많이 됩니다. 담배 평상시에 피우더라도 만약에 작업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지만은 남자분들이 꼭 해야 될 때는 그 순간에는 비눗물로 씻고서 가시기 바랍니다. 탈지 분유 가지고 왜 하라고 그러냐? 탈지 분유가 바로 이런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분해시키기 때문에 그게 쓰는 것입니다. 항상 청결하고 그 부분은 잘 유지를 하십시오. 예. 자, 이 바이러스 경감제요. 자, 경감제가 바이러스가 있어서 뿌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집에 막 굴러다니는 바이러스 경감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묘상에서도 뿌려주는 작업을 하십시오. 이 경감제는 생체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병충해 관제 있다고요. 자, 선충 관제. 자, 선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고 한 달 있다가 액체를 싼 걸로 우리가 한 병에 10,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관주해진 작업을 하게 되면 선충은 확실하게 밀도가 다시 느는 것을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뜨거울 때 더 피해가 더 심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도 측정하는 거고요. 당도가 높아야 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트 형성되는 거. 자, 수정 후 3일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꼭 옆면 살포를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아니면 관주가 한번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그 혈팍을 관주 처리하는 것을 또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순간에 있잖아요. 옆면 살포하는 것은 왜 꼭 필요하냐? 이때 약간 길쭉하게 나가게 되죠. 길쭉하게. 그럼 이 안에서 나중에 열매 수확할 때 필요한 세포 숫자가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세포 숫자가 늘지 않게 되면은 이때 가가지고 세포는 하나하나 크기 때문에 물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가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핵분열을 하는 이 시점, 이거는 우리가 수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7일 정도까지가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포 숫자가 이때 결정이 다 되게 되는데 이때 핵이 갈라지면서 분열을 일으킬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중에서도 여러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저녁 시간 때 뜨겁지 않을 때 옆면 살포를 한번 해주게 되면 나중에 대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기존에 난 자신 있다 대과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메론 재배하면서 우리 건 왜 이렇게 아프나 그거 할 때는 바로 이때 옆면 살포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간단히 할 때는 우리가 혈관 가지고 관주 처리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요 길이 생장을 이렇게 길쭉하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옆으로 우리가 보통 옆으로 횡적으로 비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수정은 7일 정도 됐던 횡적으로 좀 늘어났죠. 옆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하고 요 늘어나는 게 보통 여기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12일 정도가 됩니다. 12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 네트가 이 세로로 갈라지고 가로로 갈라지는 우리가 경액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갈라지는 네트가 형성되는 기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7일에서 12일차까지 어느 정도 어린 열매가 비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윳빛으로 좀 나면서 약간 경액이 되죠. 예, 쉽게 굳어지죠. 굳어진 상태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 수정후 12일 정도에서 요 16일 될 때까지 네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까지 요 때가 만약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물을 많이 주면 땅속에서 있는 질소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져요. 이 메론은 생각보다 비료에 대한 요구량하고 그 식의 흡비력이 되게 강합니다. 비료를 적게 줬어도 물이 많게 되면은 비료분을 찾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트가 갑자기 굵어져 버리고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가 생길 때 우리가 보통 생기는 기간을 4일에서 5일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하루에서 하루 반, 이틀까지는 세로로 우리가 쭉쭉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로로 이틀 정도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물는데 하루나 이틀, 그 최대 5일에서 6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주면 안 되죠.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론은 비료농사보다도 이 물농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기 쉽게 하고 우리가 각점은 그 수분 관리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있잖아요, 수분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힘을 늘려주는 휴믹산이 들어가 있는 비료들을 쓰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수분 조절해. 수분이 많을 때는 빨아 들여서 저장을 했다가 부족할 때는 보내는 완충 작용을 하는 그 효과가 되게 큰 것들이 휴믹산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쓸 때도 비료에 휴믹산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쓰는 것이 메론 재배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관수량을 조금만 조절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네트가 형성될 때는 물을 줄이고요. 물이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 19일차, 16일서부터 19일차 이때가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27일까지. 이때 비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하고 비료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비료가 들어가되 너무 그 질소들이 많은 것보다는 질소들이 좀 적으면서 다음에 인산하고 가리하고 마그네슘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하고 미량산물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 비료를 잘 써야 되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인산질 비료는 관용 취비 비료에서는 인산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메론에서는 인산질을 꼭 많이 들어있는 걸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산질은 그 속에 씨가 잘 여물어 가고 내부에서 그 과육이 잘 비대를 할 때 그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씨앗에서 있잖아요. 과육을 비대하면 호르몬이 스스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론이 모양이 되게 예뻐져요. 그래서 씨앗을 만드는 근본 물질이 인산이기 때문에 인산질 비료가 함유된 그 관종 비료를 잘 선택을 해서 관주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여러 미량산물을 골고루 들어있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이걸 잘 주게 되면은 비대 커진 상태에서 내용물도 미량산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좋은 메론이 수확됩니다. 안 넘어가네.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수확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물을 끄는 다음에 고순도의 칼슘하고 가리가 섞여 있는 영양제 가지고 연면살포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요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메론 보게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는 그 묘를 심을 때 지금 시들어서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시들어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기랑 미생물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기랑 미생물. 그래서 묘에다가 침적을 해가지고 심겨내면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식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침적을 할 때 이게 멜론에서는 나중에 그 네트 형성될 그 이후의 관리보다도 정식하고 나서 한 달까지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춰야 돼요. 이제 30년 정도 이렇게 멜론 했으면 품질을 올리고 그러면은 어느 건 자신 있을 겁니다. 초기에 생육을 안정화시키고 결절을 없애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랑 미생물 침적하는 거 이따 보겠습니다. 또 당도가 높은 멜론 할 때 이렇게 지금 당도계에 있고 그런데 여기 일부 농가에서는 스테비아 쪽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TR 50, 또 BOB 100, 또 하이 플러스, 자 K 플러스죠.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시고 착각 후에 구근력에 대한 거 K 플러스 물타기 마그네슘 관계가 들어가는 거 아시고요. 자, 이 뿌리 기능이요. 그래서 이 아까 뿌리가 있잖아요. 계속 나올 때 이 뿌리 골무가 여기가 있게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뿌리가 계속 신장을 하는데 이 뿌리 골무 요 기능을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게 바로 붕석입니다.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뿌리가 시들지도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멜론을 수확할 때까지 뿌리가 싱싱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 뿌리 구조요. 이것도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뿌리죠. 여기가 뿌리 골무가 되고요. 자, 이 뿌리가 계속 신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정식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나오는 미세근이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멜론이 시들지 않고 또 건강하게 크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근을 나올 때 뿌리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붕소 성분이기 때문에 붕소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심을 때 침적을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침적을 캘팍에다가 우리가 200배, 300배 정도 그 액에다가 이 묘판을 아주 침적을 해가지고 물을 흡수만 되면 됩니다. 흡수만 되게 되면은 천연 밝은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기에 뿌리가 계속 뽑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이 되게 좋아지게 되죠. 자,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칼슘하고 붕석 공급하는 거라서 이 뿌리를, 하얀 뿌리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토양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 자, 핵심이죠. 자, 이게 염류 증상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만약에 토양 검정을 했는데 대부분 이 토양들은 마그네슘, 칼슘 이게 높은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토양 개량을 할 수 있는 어떤 비료를 어떻게 쓰고 그런 게 또 내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걸 검증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처방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런 처방서를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비료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양에서 요 칼슘 유황 비료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6,2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거. 보통 70평에 한 푼 정도 뿌리는 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뿌리 바르게 좋은 기비, 양자 흑속성한 미생물 비료, 그다음에 땅살리기 유기질 비료 이런 게 효과가 있다는 거 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모종이 뜨거운 상태에서 절간이 길어지면서 확 웃자가 끓게 되면은 그러면은 영양 생명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그 속에 몸속에 들어있는 이 화가 발육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나중에 불량 암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착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고 나서는 1차가 뿌리 발근이고 뿌리가 잘 뻗게 만든 상태에서는 2차는 미량 성분을 꾸준히 공급을 해서 속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발육을 하고 있는 그 쉽게 암꽃이라든가 발육을 더 잘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두둑에다가 멀티코트를 우리가 뿌리고 심었다, 다음에 로타를 치고 심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미량 성분이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걸 안 했을 때는 가장 싸고 그동안 많이 썼던 게 타이포 쪽입니다. 타이포를 주면은 엽색 진해지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자람이 없으면서 묘가 좋아지고 웃자람이 없으면 그만큼 뿌리가 잘 뻗게 돼요. 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타이포고요. 이 타이포를 계량을 해서 만드는 게 밸런스입니다. 밸런스에다가 요거는 요 타이포 성분에다가 유황을 좀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을 더 개선해가지고 여기 쉽게 여기서 마이크로 콤비 멀티 마이크로 콤비라고 그러면 요 125g짜리 미량 성분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 적극 추천합니다. 이걸 쳐가지고 우리가 조금 웃잘할 때 초반에 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일주일, 14일, 또 21일 이렇게 3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옆면 살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2번, 3번 정도 하게 되면 효과를 진짜 많이 봅니다. 짱짱합니다. 짱짱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고 고온 데서도 있잖아요. 웃자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노랗지 않고 두껍고 진해지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우리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초기 생장에 왕성하게 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 요거 잘 알으시고요. 다음에, 그동안은 요 J-아그로에서 12월 베스트, 요것도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걸 쓰는 농가, 10kg짜리 쓰는 농가, 다음에 여기서는 더 보급을 해서 질소이나 가리도 있지만은 여기 미량 성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멀티코트로 쓰는 농가. 이게 한 동에 20kg, 25kg 한 포 정도가 들어가면 진짜 좋습니다. 또 만약에 좀 경제적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하부 처리로 했잖아요.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한 10g 정도씩만 넣고서 씻게 되면은 미량 성분을 꾸준히 흡수하니까 장애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초기 생장에 뿌리가 나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 질소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또 기억을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만은 뿌리를 완성을 시키고 또 꽃눈을 만들고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수정률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이 아까 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인산은 나중에 씨가 더 발육을 잘 해가지고 성숙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제껴놓고 우리는 메론을 심었다 그러면 뿌리가 완성될 때까지 한 달까지로 보고 있지만은 여름묘는 더 빠르기 때문에 20일 차에 있잖아요. 반드시 인산지를 보충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산 가리가 있습니다. 인산 가리. 또 여기서도 우리가 인가리가 있고 나이거가 있고 여러 비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 비료, 하이파 인산 비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꼭 있잖아요. 그 여름 잡기에서는 정식하고 20일, 봄 잡기에서는 25일 차에 꼭 관주를 꼭 한번 하시게 되면은 뿌리가 실제로 완성이 더 돼갑니다. 물론 조금씩 더 뻗지만은 이 약간 그 하얗게 뻗던 뿌리들이 튼튼해지면서 뿌리 형태를 다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골고루 여러 양분들을 흡수하는 시점입니다. 요걸 꼭 관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는 양은 우리가 하우스가 전부 인산이 좀 많다, 이게 과다하다 그렇게 하는 포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때 인사를 짓냐? 바로 메론 특성상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 인산이 꼭 들어가야지만이 뿌리가 완성되고 꽃이 더 좋은 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산이 함량이 토양 검정을 해서 인산 함량이 높게 나오더라도 꼭 관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높게 나온 수치는 있잖아요. 인산이 불용화가 되는 비료가 인산 비료입니다. 불용화가 돼서 수치는 높지만은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이때 장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론을 더 안정화시킬 때는 꼭 하우스 한 통에 우리가 적은 양으로 우리가 700g이니까 700에서 500g이니까 적은 양을 순간적으로 뿌리 부분에다가 관주를 했을 때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뿌리가 더 완성되고 꽃을 더 성숙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시들었다든가 지금 초기 작황에 안 좋은 것도 요 인산이 부족해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날씨가 밤에까지 뜨거울 때 칼슘이 흡수가 진짜 안 됩니다. 뜨거울 때 칼슘 이동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칼슘은 우리가 여름 찾기에는 안 되고 봄 찾기에 됐던 것이 토마토나 메론에서 썩버렸기 때문에 칼슘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초기에 뿌리가 뻗을 때 칼슘이 부족하면 잘 생성이 안 돼서 나오는 증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하우스에서 내가 영양바다로 좀 초세가 너무 좋으면서 수정이 좀 잘 안 된다던가 또 그리고 이게 너무 이파리가 접혀지면서 과잉으로 영양 생장을 하는 포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들어간 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빼낼 수가 없죠. 자, 이런 포장일수록 있잖아요. 아까 햇빛을 보고 우리가 광합성을 더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좀 더 뿌려주면은 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생육에서는 칼슘이 중요하고 여기서 만든 마그네슘과 칼슘과 합쳐져서 양분을 만들게 되면은 이걸 이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붕소입니다. 어떤 집은 가보면은 줄기에 이파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메론이 커요. 어떤 집은 줄기에 이파리는 엄청 큰데 근데 열매가 작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파리에 있는 양분이 열매로 이동하게끔 명령을 내주는 물질이 바로 붕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열매가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작다, 비대가 좀 덜 됐다, 그렇게 될 때 비대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가 약을 할 때, 흰가루병 약하고 망고병 약하고 할 때 있잖아요. 할 때마다 거기다가 붕산을 혼용을 해가지고 열매살포를 해보십시오. 약재 먼저 해보십시오. 물 한 말에 20리터 한 말이죠. 한 말에다가 10g 정도만 넣어가지고 혼용해가지고 살포하게 되면은 이파리의 영양분이 전부 열매로 쏠리기 때문에 열매가 커지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려는 것보다 흰가루병 약을 칠 때 약에다가 혼용을 해가지고 10g 정도씩만 해주시면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 햇빛이 전에처럼 3일 동안에 비가 올 때 그때 수정기가 맞춰질 때 그때는 요 순간적으로 마그네슘제를 살포하면은 확실히 수정기를 좋아집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뿌리 보호비용 아까 침수가 됐다고 그랬죠. 하우스요. 침수가 되게 되면은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뿌리가 물러지면서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시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시들어지면 결주가 생길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비대기에 관수하고 터져가지고서 속에 씨가 여물어 갈 때는 인산도 필요하지만은
붕소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붕소가 열매 씨앗 쪽으로 쏠려가요. 근데 내가 붕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면은 땅 속에서 붕소가 흡수가 안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뿌리 끝에 속에 들어있는 붕소를 빼서 갖고 와서 씨앗이 여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뿌리 끝에 붕소가 뺏게 되면은 뿌리 아까 골무에서 그 골무 쪽에서 얘들이 붕소가 뺏겨버리면 거기가 물러지면서 갈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바로 급성 시들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봉산을 있잖아요. 한 15일 간격으로 해서 한 봉에 한 평에 1g 꼴로 내가 150평 하우스다 그러면은 150g을 잘 희석을 해가지고 물 줄 때 같이 주는 작업만 하면은 절대 시든 것이 없습니다. 또 침수가 된 상태, 침수가 되면 수분이 많으니까 침수되기 전에 물 줄 때 날씨 예보를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붕산을 관주를 해놓게 되면 시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알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들지 않는 걸 막는 것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량 미생물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병원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잡아주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뭐 수박, 참외, 오이 뭐 해서 기량 미생물에 침적을 해가지고 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엑스칼리버 요거는 커 보이지만은 30g 밖에 안 되겠어요. 30g. 근데 저건 트리코더마 하지움 해가지고 이 병을 잡는 효과가 크고, 다음에 변홍사에서 중자 접시 소독할 때 피달병 그런 거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요거 30g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까워 보여요. 그 다음에 요게 200g짜리로 넘어간 것이 아그로믹이라고 해서 미생물이 있어요. 아그로믹. 그래서 부여 쪽에서 메론 있잖아요. 메론이 시든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 아그로믹을 있잖아요. 요 침질해서 심고 메론에서 요 침질해서 심고 나서 하우스 한 동 200g 기준해가지고 아그로믹을 200g을 관주를 해버려요. 관주. 그리고 또 다음에 망고병이 나오고 시들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아그로믹을 200g짜리를 한 동에 한 명 관주하면 어느 정도 더 이상 시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다음에 요 아쿠도는 요거는 100ml짜리입니다. 100ml. 그래서 아쿠도는 기량 미생물이 10승으로 들어있는 걸로 미생물로 볼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론 모종에다가 우리가 물 한 발에 5ml 정도 넣어가지고 딱 침적을 하게 되면 병에 대한 방제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있잖아요. 요 재균 박사가 500g짜리로 유기농자재로 나온 게 있어요. 재균 박사가. 이거는 이 아쿠도하고 엑스칼리버 두 개를 배양을 해가지고 여기다 세균을 또 넣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혼합을 해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요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만약에 이 메론 농가에도 또 토마토 농가에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들고 뭐하고 그럴 때는 요 재균박사 500g짜리가 제가 볼 때 3만원씩 하더라고요. 요 재균박사에다가 뿌리 밟은데 또 안에 캘파하고 해서 관주 처리하게 되면 시드는 걸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관주 처리. 일단 침적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뿌리 밟은 데들 많이 쓰시죠? 뿌리 밟은 데를 주의를 하십시오. 뿌리 밟은 데는 시판상에서는 마진 품목이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싸게 만들어서 좀 더 그 시판을 넘기면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것이
그 혈분이라든가 이런 동물의 피에다가 또 털에다가 거기다가 이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복합 비료를 넣어가지고 비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비료를 만든 그런 비료들이 밝은 재질. 그래서 처음에 메론을 더 성공적으로 하고 활착을 100%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 기준은 순수한 뿌리 밝은 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한 뿌리 밝은 재는 맑은 색깔로 돼서 밝은에 필요한 성분을 넣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간단한 걸로는 뿌리 나라, 또 루토닌 이런 게 그렇습니다. 또 유일해서는 활력근이라든가.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아미노산 액기성으로 발효가 돼서 시커멓게 되는 거, 그게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것이 염이 나고 가스가 나면서 뿌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료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은 게 쭉 웃자라기 때문에 웃자라게 되면은 그만큼 뿌리가 뻗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밝은 데 써가지고 효과를 많이 본 것처럼 돼가지고 위가 자라면 좋은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때 뿌리가 뻗지 않으면은 나중에 진짜 안 뻗습니다. 그래서 뿌리 밝은 데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특히 여름 고온기 때 심을 때는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맑은 색깔로 있는 뿌리 밝은 데를 선택한다는 걸 잘 알아두십시오. 이게 그리고 만약에 활착이 조금 그동안 잘 안 된다. 들쭉날쭉하다. 그런 농가에서는 물론 이제 오후에 좀 선선할 때 좀 심는 게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경험에서는 휴믹산이 가루로 돼서 이렇게 300g이고 100g씩 나옵니다. 휴믹산을 심기 전에 두둑에다가 충분히 관주를 해주는 것이 메론에는 활착이 제일 잘합니다. 휴믹산은 말 그대로 통기성과 수분에 대한 조절, 비료에 대한 조절을 다 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게 관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기 3일 정도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심고 나서 살짝만 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며칠 동안 끊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뿌리가 나올 때, 발생을 할 때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뽑아내는 것도 있잖아요. 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나서는 워낙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물은 주지만은 물을 있잖아요. 너무 자주 줘도 뿌리의 발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휴믹산을 주게 되면은 부족한 수분은 보충했던 걸로 조금 주기 때문에 수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활착이 잘 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피해고, 이 염료 바다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염료가 있죠. 자, 만약에 내가 메론밭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염료가 될 정도면 메론 농사 힘들죠.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비료를 내가 질소질이 섞인 거라든가 또 아미노산 액비를 넣어서 품질 좀 크게 하고 당도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하루 전날 저녁 때 꼭 칼슘을 연면살고 약을 뿌리면서 우리가 칼슘을 공급해주는 작업을 해서 이 몸 안으로 칼슘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면은 세포가 갑자기 늘지 않고 아주 균형적으로 늘기 때문에 과가 예뻐지고 열과가 없고 또 품질이 좋아집니다. 자, 정식 후에 활착의 모든 관건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캠파그를 그래서 여기 정식 전에 천변압구가 써있는데 이게 해조 추출물에 해조류요. 깊은 바다에서 해조류가 엄청 빨리 솟도록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천연 호르몬하고 밝은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생리 활성적인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씻고 나서 새로운 뿌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0배에서부터 침정을 하고 정식후에는 500배 연면살동안 반죽을 하게 되면은 이 캠파기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자, 그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아까 좀 이제 자, 꿀벌 이용하고요. 이제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꿀벌은 그 수정을 하는 상태, 암꽃이 생긴 상태의 온도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서 25도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만이 꿀벌의 활동이 더 많아집니다. 자, 꽃자리 제거.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병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하고 관련해서 있잖아요. 메론이 1m 정도가 됐을 때, 1m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활착을 하고 뿌리도 뻗어가고 생장을 위로 이제 계속 할 때죠. 그리고 밑에 그 심으려고 구멍을 뚫었던 거, 그 구멍에서도 그 거기 닿는 이파리들이 어느 정도 커질 때입니다. 바로 요때 있잖아요. 망고병균이 땅 속에서 우리가 올라올 시점입니다. 1m가 될 때는. 그래서 요 꽃 쪽으로 망고병균이 들어가가지고 열매가 물러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진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시점입니다. 그래서 1m가 될 때 반드시 칼슘을 혼용을 해가지고 망고병 약을 한번 살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을 완전히 예방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 쉽게 망고병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m 될 때 꼭 한다는 걸 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친환경을 할 때는 아까 제균 박사를 500g짜리가 25마리 중입니다. 그걸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화가 되고 정화기에 걸치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때 균열을 해가지고 할 때 이때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는 너무 질소들이 많거나 물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그 균열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네트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물을 우리가 줄인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트 형성되고 네트 형성 다 됐습니다. 자, 네트가 불량해지는 거. 이것도 상대적으로 질소가 많을 때 칼슘이 적으면은 이 네트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그 책자에 다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망고병이요. 이게 우거진 상태로 초세가 강하면은 이 망고병이 되게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나중에 한 2m 돼서 이 위에까지 22마디까지 올라가면은 이 상태에서 그늘이 지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m가 될 때 예방되고 준다는 걸 알으시고요. 다음에 녹균병도 은근히 이 기장에서 또 거꾸로 초세가 떨어질 때 녹균병이 또 생깁니다. 초세가 떨어질 때. 그리고 흰가루병 있잖아요. 흰가루병은 메론이 아주 달고 다니는 병입니다. 흰가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자, 뭐 맹물 시비 한다는 사람 여러 사람 많습니다. 자, 근데 아까 뿌리 좋은 모종을 하고 모종 상태에서 흰가루병이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제를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흰가루병 있잖아요. 얘들이 온도가 뜨겁고 건조한 상태에서 초세가 떨어지면은 흰가루병은 무조건 다 생깁니다. 자, 그래서 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하고 다음에 치료적인 개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예방적인 조치는 있잖아요. 카디스를 아세요? 카디스 살균제. 얘들은 흰가루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어릴 때 한 달 이내로 씻고 한 달 이내로 주게 되면은 약해요인이 좀 있습니다. 약해요. 내부에서 조금 장애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씻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우리가 200평 하우스에다가 125mm짜리 한 명 정도를 관주를 하게 되면 흰가루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관주가 들어간 상태에서 병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살균제를 치면 좋고요. 블루오션이라든가 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동방에서 나오는 시원해가 약효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제를 할 때는 우리가 트리루민 가지고서 예방적으로 뿌려넣고 우리가 예방을 하다가 챙겼을 때는 우리가 시원해가지고 살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환경으로 할 때는 우리가 흰가루 박살하고 그 약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서 생각보다 이제 그동안 강조했던 게 좋은 모종을 갖다가 뿌리 발근을 잘 시켜서 활착을 잘 하는데 생각보다 이 뿌리를 뽑아보게 되면 있잖아요. 벌써 이 어릴 때부터 모종에서 상충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붉은 뿌리만 있고 잔뿌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메론 농사는 토양 관리하고 뿌리가 잘 나와야 되고 미세근이 많이 나와서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